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홍병준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세 나라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으로 냉전 종식 이후 처음입니다. 전승절 행사가 끝난 뒤엔 북러 양자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80주년을 상징하는 예포가 80발 발사되고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大会现在开始。 열병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天安门 막루 맨 앞줄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좌우에 자리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북한 김일성과 중국 마오쩌둥, 구소련의 흐르쇼프가 참석했던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항하는 북중러 삼각연대를 과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를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김정은과 푸틴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북한군 파병이 쿠르스크주 해방을 도왔다며 감사해했고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김정은은 러시아를 도운 건 형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포옹을 했고 푸틴은 김정은에게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반미, 반서방 세몰이를 주도했습니다. 열병식에선 최신 전략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산 의전 차량인 홍치를 타고 부대를 사열합니다. 시 주석이 인사하자 열병 대원들이 힘차게 화답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공중에선 헬기 편대가 80이란 숫자 대형으로 비행하고 이어 지상에선 45개 부대, 군인 만여 명이 차례로天安门 광장을 행진합니다. 최신 무기 행렬에선 육해공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른바 핵 삼축 체계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봇계 군단은 무인 전차에 실려 등장하고 상공에선 공중급유기가 전투기에 급유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행사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8만 마리와 풍선 8만 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열병식엔 북중러 정상들과 함께 이란과 미얀마, 벨라루스 등 26개 국가 원수가 참석해 반미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외신은 26개국 가운데 자유국가는 7곳뿐이라며 중국이 세계 최고의 권위주의 국가로서 독재자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북중러 정상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는데 전문가들은 반서방 연대가 한층 더 강화됐고 북한 비핵화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었다였습니다. I thought it was a beautiful ceremony. I thought it was very, very impressive. But I understood the reason they were doing it, and they were hoping I was watching.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기념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중국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일본 패망도 이끌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I was very surprised. President Xi 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트럼프의 이번 평가는 북중러 등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 반서방 결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깎아내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외신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로이터는 서방에 도전하는 열병식이라고 했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면 완벽한 효과를 발휘했다며 미국 우선주의가 되레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북중러 정상과 나란히 서며 핵 보유국 이미지를 과시했다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더욱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방중 사흘째인 북한 김정은의 남은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과 경제 시찰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열병식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딸 김주애의 재등장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 후 열린 연회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칩니다. 앞선 열병식 때와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주석 옆에 앉았습니다. 행사 후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첫 선을 보인 김정은은 방중 사흘째를 맞아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양자회담이 이뤄지면 북중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병식에서 중국 첨단 무기에 관심을 드러낸 김정은이 방위산업 현장을 전격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경제 시찰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과 2019년 방중 때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와 교통지휘센터 등 중국의 기술 발전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일정에 대동한 딸 주애가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김주애는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나머지 일정에선 최측근 동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주애가 이번 방중을 통해 공식 후계자로 자리매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주둔한 약 8,000명 규모의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며 필요하면 병력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를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뜻이자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병력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유럽과 한반도 등 다른 지역 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중러 정상이 태난먼 막루에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고 예. 66년 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우리가 어제 계속 봤습니다만 전체 사진에서 어쨌든 북한, 중국, 러시아 이 3국 정상이 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됐고요. 또 하나는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됐다. 그간에 한 2년여 넘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은 분명했거든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관계가 다시 개선된다. 세 번째는 북한 핵에 대한 암묵적 묵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6개국 중에 북한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 초청자인 중국이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중요시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네. 네. 참 어제 열병식을 미국은 어떻게 지켜봤을지가 참 궁금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연설을 보면 인류가 평화냐 전쟁이냐 상생이냐 제로섬 게임이냐 선택의 기록에 서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라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종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와 다른 대안적 세계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만 물론 트럼프와 미국이라는 이름은 다 빠졌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뭐 평화 대화 상생대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서로 비견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번에 중국이 네. 보낸 메시지는 자신들이 미국을 대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그것도 일종의 패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승절 열병식 전에는 자신의 트위터, 그러니까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었어요. 북중러 정상의 밀착 행보에 관련해서 미국에 대항할 음모 꾸미는 푸틴, 김정은 콕 집어서 불편한 심기 좀 드러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현지 시간으로 3일입니다. 기자들한테는 열병식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건 놀랐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승절 열병식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비판의 포인트를 보면 1945년에 그 일본이 결국 패망하는 그 과정에서 예.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당시에 중국이 일본과 싸운 것은 맞지만 당시에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공산당만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당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미국이 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45년 전쟁에 결국 미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본 서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거는 중국 공산당, 국민당도 다 빠진 거고 미국의 도움은 다 빠지고 중국 공산당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주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수많은 미국인이 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마치 왼팔처럼 서 있었는데 이게 과거 김일성 할아버지 때 마오쩌둥과 찍혔던 사진과 비교가 되면서 그때보다 좀 더 격상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어저께 열병식에서 그 김정은이 바로 시진핑 주석 왼편에 섰고 그 네. 오른편에 푸틴이 선 예. 한 장의 사진이 김정은의 정치적인 승리죠. 국내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9년에 중국 10주년 열병식 때 김일성이 갔긴 했습니다만 옆에 예. 쓰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선대 결국 북한을 만든 김일성도 못한 것을 김정은이 했다라는 엄청난 업적이 되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것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대외적인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자기는 특히 북한은 이제 26개 국가 중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에 대하는 김정은의 위상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150분, 그러니까 2시간 한 30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러시아 측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궁금한데 북한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를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다자의 행사에서 이 정도 길게 얘기한 거는 좀 이례적인데 그만큼 뭐 양국 간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군과 가족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서 희생된 북한 군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 자리를 포함해서 역시 그 북한 군에 대한 업적을 칭하하는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김정은이 계속 얘기한 게 러시아를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지속되는 한 또 김정은은 계속 도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김정은의 좀 불안감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니까 예. 이 정도의 러시아와의 그 협력이 되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면 물론 협력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전승절에 참여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예. 이제는 중국도 자신의 뒷배로 좀 삼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제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이 둥펑 61 예. 신형 ICBM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로 보였는데 하나는 예. 방금 말씀하신 예.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이 유지하던 핵 전략이라는 것은
최소 억제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를 위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미국과 대등하게 필요하면 선제 공격을 할 그 정도 수준으로 핵 능력을 확장하겠다 하면서 어제 보여준 그런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5C라고 불리는 것, 이거 2만 킬로 예.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G랑 3이라는 것을 또 보여줬는데 이것도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 발사 그 트라이던트 2랑 유사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어저께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 수석과 김 위원장 둘의 정상회담도 양자회담도 진행이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시 주석이 평양을 답방할 가능성도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오면 정말 자기의 정치적인 승리의 마무리, 특히 올해가 그 8차 당대회에서 했던 계획의 마지막 해고 내년에 9차 당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올해 최대한 업적을 내야 되니까 10월 10일이 그들이 당 창건 10주년, 당 창건 80주년으로 예. 얘기하는 이른바 쌍십절이라는 또 기념일인데 그때를 즈음해서 초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올 것이냐. 왜냐하면 에이펙 회의가 또 10월 말 11월 초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게 되면 남북한을 다 한 20일 사이에 방문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이것을 예. 계기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열병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짧은 수인사를 예.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각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김정은 스스로가 한국을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직접 지시한 게 대한민국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 의장이 가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예. 그냥 네 정도 대답을 했다. 그 정도 보입니다. 나름대로 국제 무대에서 여기서 정말 모른 척을 하면 이건 정말 소인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정도의 그 입장을 보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한반도 안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할 때 대북 외교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럴수록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죠. 예.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요. 예. 그게 그들의 노선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간의 회담이 재개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직접 북한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미국과 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 대북 문제를 철저히 공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좀 전달이 되고 또 만약 그 협상이 잘 된다면 결국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딸 김주애가 동행을 했는데 전승절 행사나 뭐 북러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남은 방중 일정에서 또 등장을 할 것이냐 이것도 남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과연 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남의 잔치인데 김주애가 등장하면은 그만큼 또 초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데리고 간 것이 보였고요. 특히 그 도착하는 그 장면에서 명백하게 김정은 바로 뒤에 서서 예. 자신의 그런 위치를 확인해 줬다라는 면에서 조금 더 후계 구도에 가까이 간 면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 후계자로 삼는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2013년생 13살짜리 소년데 어떻게 이제 후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예. 여전히 북한은 매우 가부장적 군사적 사회인데 군사적 경험도 없는 여성이 그걸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후계 구도를 이렇게 서두른 것은 결국 김정은의 건강에 자신이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다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도전 요인들을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에는 다시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은 다시 비가 굵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12시까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서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 경기 고양 의정부 등 서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는 수도권 10에서 60mm, 충북 서해안 5에서 60mm,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등 중부 지역에 집중해 내리겠고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중남부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인데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9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2도, 전주 33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습기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추석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사이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규탄 대회도 진행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공청회에선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는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이른바 정성호안에는 동의한 의원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원님도 법무부에 두자는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라고 반발해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 열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또 내란 특검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를 막기 위한 규탄 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법에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물이 종식일로 선포합니다. 아울러 조은석 내란 특검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년 8개월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의 책무는 음모론 제조가 아닌 민생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 도중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 영상이 재생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배후설을 들고 나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잔 당시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기획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로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테러 방지법상 적용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은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 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의 책무는 음모론 제조가 아니라며 산적한 민생 문제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
김건희 의혹 특검이 청구한 IMS 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를 내세웠지만 뜯어보면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 기업 횡령 혐의에 수사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혜성 씨를 구속 기소하며 집사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피의자 김예성에 대하여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렸다고 본 겁니다. 김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정작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모 대표 등 IMS 모빌리티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의 별건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조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아직 수사가 완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다소 좀 조급하거나 성급했다라는 표시를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검은 조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특검 규탄한다!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원내 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무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자, 저희가 특검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비상겸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그래서 저희가 좀 단순한 사실만 좀 짚어봐도 지난해 3월에는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이 아니라 윤재옥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주장은 추경호 의원이 당시부터 이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 원내대표가 돼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논리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특검의 언급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당한 억측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이전에 먼저 하나 전제해둘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그 역사적 순간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 앞에 가감없이 진솔하게 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순간에 본인이 어떻게 책무를 다했는가 혹은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작년 9월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9월 1일에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공개적으로 계엄설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9월 2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 5명의 최고위원회 참석자가 일제히 계엄설을 반박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설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맞겠다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설이 가짜뉴스라고 했거든요. 다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대응이 일제히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알았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이 언제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 뭐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소설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알 일이고 잘못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4가지 정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혐의 의심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긴박했던 계엄 당일날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본회의장으로 와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을 해달라고 했었어야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색하다는 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어색한 그 의원총회도 장소를 3번이나 바꿨다는 것도 저희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한덕수 국무처리와 그 긴박한 상황에서 7분간 긴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7분의 통화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간 통화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7명의 의원들, 그중에서도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역구 행사 취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내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조지현 의원에게 내일 지역구 행사 취소됩니다라는 전화를 했을까? 여기에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엄에 언제 인식을 했느냐, 그리고 계엄 방해에 가담했느냐에 대해서는 꼭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통화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어떤 특검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대한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이 절차적으로 불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특히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 집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근하는 사람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대상에 이번 수사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 수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에 대한 오히려 이제 특검이 수사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그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특검이 이런 것들을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것들이 불법 압수수색이고 결국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다투어지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당직자 압수수색은 좀 불법성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원내대표실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메모나 증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당시 계엄 사태 당시에 원내대표실과 관련이 있는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대상은 죄를 범했을 거라고 의심이 있는 곳에 해당 사건과 상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대상과 목적물이 특정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 특검이 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였고, 그게 이루어졌던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이 있던 직전,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 계엄 표결 해제까지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부대표 단위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당직자들도 관련된 보좌를 계속 했었을 것이고 오고 간 연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련된 메모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 수사,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로 적시된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실이 특정이 된 거고요. 관련돼서 원내행정실 직원 5명도 특정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관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포함이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 수사 대상이 된 것이고 적법한 절차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아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검을 폭주기관차에 비유를 하면서 폭주기관차는 언젠간 궤도에서 이탈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상세하게 직접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선두에 서 계신 분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이분은 서울시장 출마설이 정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분히 정치적인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검의 특정한 대상을 수사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 이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여권발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특검의 중립성에 관한 논란, 시비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러한 목소리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내년도 서울시장에 출마할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사실 야당이 불리한 어떤 입장에 있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또 정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현희 최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민주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뭐 이분은 뭐 강남에서 24년 만에 또 민주당 깃발을 꽂았던 어떤 경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지방선거를 대비해가지고 표적으로 이렇게 단체장들을 폄훼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 같다. 그저 담담하게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선 검찰청을 없애고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게 행안부냐 법무부냐 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악이 크고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목소리가 야권뿐만이 아니라 법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강경파의 뜻대로 뭐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적확한 지적이십니다.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것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이나 보안 수사권, 수사 지휘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아무것도 안 남겨놨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다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올해 6월 12일에 기소된 의정부 경찰서의 정모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에 올해 7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경찰은 그 대출 중개업자인 피의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서 사건 관련된 뇌물을 2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허위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 기록을 멋대로 폐기하고 허위로 또 사건 정보 시스템에 입력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2020년과 2021년에 있었는데 최근에야 밝혀져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디자인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사건이 이렇게 경찰에서 암장되어도 밝혀낼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 논의의 본질이 되어야지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느냐 법무부 산하에 놓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관리하면 수사 권한이 굉장히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어제 의총에서요. 네. 이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이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 된다, 행안부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법률가들은 사실 수사도 법무행정의 일환이고 수사 인프라가 법무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수청이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는 그 취지를 본다고 하면 법무부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 개 다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검찰 개혁에 과연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로 설치해가지고 어떤 중수청과 공소청, 그러니까 검사들의 어떤 모여 있는 그 법무부에 대해 어떤 관행을 깨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바라보는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보는 거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을 하면서 사실 과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리해버리니까 재판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소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도 일괄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라든가 국민적 요구를 비추어 본다면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 행안부 안에서 국수본과 중수청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다른 보완책도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면 뭐 찍히는 분위기라도 있는 건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논의의 순서와 지금 단계를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9월 25일 지금 공언한 바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이라든가 업무 분장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따라는 가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건가 이게 핵심 논의인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집중한 거고 그 외에 이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경찰의 이 수사권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9월 25일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안 통과 이후에 후속해서 이제 중수청 설치법이라든가 공소청 설치법 등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견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당내에서 당정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외부의 어떤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완성해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견으로 비춰지는 문제가 근본적인 어떤 갈등 이런 양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문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망에 또 다른 비판 글이 올라온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을 부업처럼 하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살았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 아주 맹비판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 맥락을 보면요. 지난 8월 25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중수청은 법무부에 둬야 된다.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유지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청 명칭 유지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자마자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 야당 조국혁신당은 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가가지고 검찰개혁 5적이란 말을 그때 썼어요. 그 검찰개혁 5적이 5대 로펌과 대형 로펌과 유착해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현직 검사장이 야당 토론회에 가가지고 주무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문정 검사장이 예컨대 검찰 내에서 신망이 있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이런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도 모르면서 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검찰 개혁이 개악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졸속으로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휘말릴 것이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던 시절 일어난 피습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축소 왜곡했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난해 1월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배후가 있고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20개월이 넘은 시점에 지금 다시 꺼내든 거고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어서 법원도 다 들여다보고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대테러팀에서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해 사건과 자료를 조금 공유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또 국정원의 내부에 있는 법률 담당 부서에서 테러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국정원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가 테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축소를 했다는 이제 문건을 박선원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도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부산 강서경찰서가 테러 현장을 물청소를 바로 해버리고 와이셔츠를 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정맥을
경상, 열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치부했던 점들을 봤을 때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번에 박선원 의원이 국정과 관련된 문건을 확인하면서 이런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대표의 책무는 음모론 제조가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필리핀으로 달아난 범죄 피의자 49명을 한꺼번에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전세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은 아예 입국장 게이트한 곳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허유아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해외 도피 사범들이 경찰관과 함께 하나둘씩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탑승 후 경찰이 도피 사범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송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앳된 얼굴의 여성부터 중년 남성들까지 수십 명이 일렬로 입국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국외 도피 사범 49명을 전세기에 태워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공항 측은 피의자와 호송 인력 등 총 189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만큼 입국장 한 곳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해외 도피 사범 대부분이 민생범죄 관련 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범 18명과 도박 등 사이버 범죄 사범 17명 등이 포함됐는데 특히 5조 3천억 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10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보이스피싱 등을 당한 피해자는 1,300명, 피해액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등 국외 도피 사범이 급증하고 경찰은 송환된 도피범들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 23개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빵값이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약 4배 수준인데 빵값 상승폭도 약 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원자재 상승에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빵집. 갓 구운 빵 냄새가 손님들을 유혹하지만 장바구니에 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전엔 간식으로 많이 먹었는데요. 요즘엔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빵 가게는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지난달 빵값은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의 약 4배 수준으로 6개월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빵값이 이렇게 오른 건 밀가루와 버터, 달걀 같은 원재료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주고가가 인상된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저희. 구조적인 요인도 큽니다. 빵의 주 원료인 설탕은 세계 업체가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구조이고 달걀 가격도 산란기 협회가 정합니다. 독점이나 과점이면 사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빵 출고가 담합 여부와 대한산란기협회의 계란값 조작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새 학기를 맞은 우크라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지하 계단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새 학기를 건물 지하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서 학생들은 지하 3층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는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는 곳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지하 교실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쟁을 겪는 어린이들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데요. 반대로 러시아는 축제가 한창이라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거대한 축제가 몇 달간 진행 중입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비롯해서 야외 무대 14곳에서 각종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쟁 중이라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쟁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모습과 정반대의 장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는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비는 최대 60mm가량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이후 남부지방은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중부지방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강릉 28도 예상되고요. 전주는 33도, 부산 31도로 남부지방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